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명절을 보내고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마주한 우리 시장입니다. 간밤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었죠. 그간 25bp냐 50bp냐 금리 인하폭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결국은 0.5%포인트 빅컷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 직후에 미국 3대 지수 모두 반등세를 탔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미끄러졌습니다. 고용 둔화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발목을 잡은 것도 있고요. 이어질 BOJ 회의 이후에 펼쳐질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도 아직까지 소화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늘 윤 대통령과 우리 국내 4대 그룹 기업 총수들은 체코 방문에 나설 텐데요.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오늘 원전주 흐름까지도 함께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 상황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소폭 내려앉으면서 2,55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름세를 타면서 73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외인들이 여전히 떠나가고 있습니다. 발길을 좀처럼 돌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6,777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2,619억 원, 3,953억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394억 원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기관도 260억 원을 함께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1,578억 원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의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을 열어보시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락세에 경악을 금치 못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5일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대폭 낮춘 영향이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12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는 7만 6천 원으로 하향 조정됐는데요. 상당히 크게 낮게 잡혔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2% 넘게 빠졌고요. SK하이닉스의 급락이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거의 10%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면서 14만 원대까지 한 번에 꺾여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거의 5만 원대로 내려가지 않을까 위태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주가 회복세를 탈 수 있을지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은 약세 보이지만요. 낙폭이 크게 잡히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2,500원 내려앉으면서 40만 원 선을 내어준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회인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4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전시회에서 자사의 신사업과 함께 안정성을 강화한 차세대 배터리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그러한 호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눈에 띕니다. 오늘 100만 원 넘게 올라가면서 장중 다시 황제주 거듭했습니다. 오늘 이 상태로 장을 마감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텐데요. 최근에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거에 이어서 이번에 빅컷 호재를 제대로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5% 넘게 급등하면서 5만 4천 원 뛴 모습입니다. 현대차도 3거래일 연속 올랐다가 오늘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거의 3% 가까이 뛰면서 7천 원 오른 24만 4천 원의 거래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올라갑니다.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의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20만 원 선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3%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우는 함께 떨어지면서 6위에서 7위 자리로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기아는 현대차와 함께 오름세 보이면서 10만 500원이었다가 이제 10만 2,700원으로 10만 원대에 다시 안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B금융 다시 올라가지만 아직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장에서 큰 폭의 오름세를 그려냈기 때문에 다시 8만 원대 위에서 거래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떨어집니다. 제약바이오주와 반대로 오늘 2차 전지주는 전체적으로 발이 묶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4천 원 떨어지면서 36만 6천 원의 매매가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정말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 제가 시황 들어오기 전까지는 거의 7% 넘게 시세를 분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6%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4만 1,000원에 현재가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BM과 에코프로 엔캠은 반면에 파란불 켜면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각각 1% 그리고 엔캠은 거의 3% 가까운 큰 낙폭 그려나가면서 2차 전지주의 전체적인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HLB 강한 빨간불 켜면서 현재 9만 원 현재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오늘 6위 자리 탄탄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직 상승세가 크진 않은데요. 리가켄바이오가 오늘 상승세 크면서 혹시 또 최근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자리 변동이 많았는데 오늘 리가켄바이오가 다시 6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지도 않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리가켄바이오,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제약 모두 빨간불 켜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휴젤도 오늘 오랜만에 빨간불 켜면서 26만 2,500원에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특징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AI 인프라 시설에 투자한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거의 4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데이터 센터와 발전소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력이 많이 필요한 AI 설비에 투자가 이어지면서 한국 변압기의 수출 호황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에 오늘 주가는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벌써 30만 원 위에서 매매가가 체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LG전자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영국의 버추얼 프로덕션 솔루션 기업인 모시스 엔지니어링 지분을 인수했는데요. 이 모시스 투자를 통해서 차세대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은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자사의 중장기 신사업이 주목받으면서 오늘 주가 훈풍 불었는데요. 6%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원 위에서 거래되면서 10만 9,300원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밸류업과 관련한 하반기 주주환원 정책까지 새롭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투자하신다면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인 런치박스 소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런치 토크에서는요. 오늘 이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바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하는데요. B컷이 나온 것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왜 50bp라고 하는 B컷을 이번에 연준이 결정하게 된 걸지, 또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은 어떤지, 이후에 엔화 강세에 따른 리스크는 없을지,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이 국내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으로 이어질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불만나는 리포트 3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금리 인하와 관련된 매크로 이슈도 다시 한번 다뤄볼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대차를 비롯한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이 어떤 기로에 놓이게 될지도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산산업 관련한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도 K방산주들이 탄력을 받아가면서 지금과 같은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전망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막힌 투자 한 끼 시간에서는요. 시장 전략 그리고 제약바이오,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전략은 어떻게 봐야 할지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제약바이오가 오늘 금리 인하 수혜를 받아서 크게 훈풍이 불고 있는데 관련된 소식도 자세히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너지면서 좋지 않은데요. 투자 대응을 어떻게 수정해봐야 할지도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런치박스 출발하겠습니다.
자, 런치 토크 이야기 해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연휴 잘 쉬고 오셨나요? 저는 정말 잘 쉴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반갑긴 했지만 정말 순식간에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척들 얘기하는 거. 네, 어.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네. 친척들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많이 보니까 어. 이제 좀 체력이 소비되는 느낌?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제가 취업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훅 하고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아, 있었습니다. 어깨에 이렇게 뽕 올라가서 갔구나. 딱 수양대군 등장신처럼 두둥둥 하면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잘 쉬고는 왔지만서도 오늘 시장이 이렇게 FOMC와 함께 좀 방향성을 안 좋게 가져가는 것 같아서 왜 떨어지고 또 하이닉스는 왜 10% 넘게 급락하고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오자마자 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런치 토크를 통해서 오늘 시장과 FOMC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럼 런치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양호하다고 하면서 왜 빅컷을 했을까? 이 빅컷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과 그리고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두 분 이야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요.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 정석현 PB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쉬셨죠? 네, 먹다 보니 다 피부가 지나갔네요. 엄청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오, 진짜요. 좀 푹 쉬고 왔더니 좀 푹 쉬고 피부가 왔어요? 좋아진 것 같긴 하네요. 좀 무광 피부가 명절, 되어오셨네요. 명절 스트레스가 없으신가 봐요. 그 가족분들이랑 네. 제주도에서 네. 제대로 힐링을 하고 왔더니 본인 가족한테 가족분들이라고 하시는 건 처음 너무 가족과 존경하고 존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니까 할머니 또, 할아버지 네. 분들 알겠습니다. 돈쌤님은 잘 쉬셨어요? 뭐 거의 먹다 보니까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사람 만나고 다 먹고 돌아서면 또 먹고 그쵸. 예, 하다 보니까 먹을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네. 경기가 좋은가 봐요. 저희는 밥상 물가 때문에 좀 사이즈. 그래도 먹을 때 먹어야죠. 그래요? 이럴 때까지 아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뭐 잘 먹고 돌아와가지고 시장이 좋으면 좋은데 네. 결국 FOMC 뚜껑을 열어봤어요. 50bp 빅컷. 나스닥은 요동을 쳤습니다. 네. 왔다리 갔다리.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이닉스가 오늘 10% 넘게 급락하고 코스피는 1% 내외로 코스닥은 0.4% 음전해서 마이너스 또 찍고 있습니다. 물론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에 대한 보고서와 TP 이런 것들의 하향이 뭐 이슈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이거를 지금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피비님부터. 뭐 일단 뭐 SK 하이닉스 이런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매도 리포트 자체를 그러니까 TP를 하향하는 리포트 자체를 냈다는 것 자체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일단 이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더 이제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한 게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혼조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쌤님은요? 일단 3년 전쯤에 그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해가지고 있었죠. 예, 역시 그 모건스트리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겨울이 온다라는 리포트를 한때 진짜 그 보고서 때문에 잠깐 겨울이 왔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번에 나온 매도 리포트를 보니까 내용은 거의 복붙입니다. 날짜만 다르다고 봐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새로운 하락의 논리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했던 얘기가 다시금 먹혀서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뭐 FOMC 때문보다는 그 보고서 때문에 지금 둘 다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 예, 지금은 이제 FOMC였고 오늘 시장의 반응은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 정도 밸류면은 뭐 코로나가 한창 때거나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거나 뭐 그때까지 빠진 수준이고 하이닉스도 뭐 모건스탠리의 목표가를 보면 30만 원, 25만 원, 1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막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논리나 그런 산업의 변화보다는 그만큼 수급이나 투심이 좋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 정도까지 한다는 거는
사실 지금 국내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사실 좀 많이 약해져 있고, 근데 이게 다행인 것은 투심이 문제이기 때문에 투심이 돌아오면 어느 정도라도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 금투세 이슈 있고, 네. 그 다음에 FOMC 빅컷 단행됐고, 네. 거기다가 반도체 보고서 하이닉스 목표 주가 12만 원 이렇게 나와버려서 이거를 따로따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인데, 일단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PB님이 먼저 설명을 해주신다면 4년 6개월 만에 이뤄진 미국의 금리 인하 50bp로 단행이 됐고, 파월의 그런 기자회견의 코멘트들도 있습니다. 요거를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뭐 일단 지금 뭐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을 때는 대부분은 뭐 25bp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조금 지배적이었던 건 사실인데, 이게 또 막상 까보면은 뭐 페드워치라고 해서 이제 연준의 움직임이나 매크로 지표의 변화를 보고서 이제 금리 인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시시각각으로 이제 제출하는 예. 그런 업체가 있는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빅컷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던 게 한 34%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추석 연휴 당일, 그러니까 17일에 페드워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빅컷이 일어날 확률이 한 65%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라고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확 올라갔던 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줬었겠죠. 고용 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회했던 것들도 영향을 줬었던 것 같고, 그 미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페드에서 이렇게 일어난 이 50bp의 금리 인하가 시장 전체에 조금 뭐 방향성을 알 수 없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나요? 일단 뭐 파월 의장이 말했었을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 이게 결론적으로 보자면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지표 악화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거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쪽으로 이제 의견을 던진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같았었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목표했었던 2%대 초반에 근접하기가 아직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25bp만 단행했었어도 괜찮았었을 부분인데, 네. 8월에 이제 공개가 되었었던 비농업 고용 지표가 뭐 저번 달보다는 괜찮았어요. 7월 달보다는 괜찮았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을 좀 분란을 이제 종식시키고자 50bp를 단행함으로써 이렇게 금리를 인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랑 물가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힌 것 같고 고용은 좀 둔화되는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빅컷을 단행을 해서 좀 경기 침체를 미리 막아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돈쌤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추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앞으로의 금리도 이전보다 훨씬 더 낮아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도 그랬고 보통은 25bp 인하를 하고 네. 그걸로는 좀 부족하니까 양적 긴축 QT를 이제 종료하는 조합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조합을 좀 바꿔버렸죠. 바꿔서 QT는 계속 진행을 하되 인하를 이제 50bp로 높여가지고 그런 조합을 내놨는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장기 금리가 미국 국채 장기 금리가 좀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양적 긴축을 줄이는 것이 금리를 더 낮추게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상당히 많이 내려온 국채 금리를 더 낮추는 것보다는 이제 출발하는 인하를 출발하는 그 기준금리에서 조금 더 속도를 내는 쪽으로 파월은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서도 반발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준 이사가 반대를 하는, 보우만 이사가 이제 반대를 표명했죠. 이런 경우 보통 지역은행 총재 정도가 이제 반대를 많이 하는데 연준 이사에서 즉 이사회에서 반대가 나왔다는 것은 이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의견 통합이 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월이 약간 하드 캐리를 했다는 신호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네. 봐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114명의 이코노미스트한테 질문했더니 전부 다 25bp 여기 다 몰려 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요걸 예상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었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50bp 인하를 하게 되면 경기가 침체되는 걸 연준이 인정하는 게 돼서 금리 증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여러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FOMC가 있었던 날치고는 별로 변동성이 없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를 봐야 되겠죠. 성명서를 보면 일단 그 실업률 전망치가 이제 SEP라고 하죠. 여기서 나온 게 4.2에서 4.4로 그 실업률이 피크가 4.2에서 4.4로 조금 높여졌고 경제는 2.1 성장에서 2.0 성장. 즉 경제는 약간 둔화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 더 둔화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실업률은 즉 고용은 좀 더 나빠질 것 같으니까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여기다가 집중을 하겠다라는 걸 클레어하게 선언한 날이 아닐까. 사실 뭐 그 잭슨 홀 때부터 사실 파월의 이제 온도 변화는 좀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그 자신감을 조금 내비치면서 고용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다가 최근 얼마 전에 또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그런 발언을 했었고, 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은 어제는 잘 모르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르다가 약간 빠졌다가 그렇죠. 처음에는 50bp라고 해서 조금 좋아했다가 결국에는 약간 음전도했다가 그냥 약간 상승해서 끝난 거는 시장도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아리까리예요. 예, 예, 잘 모르겠다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또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반응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코스피가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하나의 또 큰 변화는 고용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넘어갔다는 거고 질문 주셨던 게 바로 이거일 텐데요. 그 점도표라고 하죠. 앞으로 전망. 앞으로의 금리 전망. 예, 한 두 칸씩 정도 여기에 보라색이 새로 나온 거고 기존의 게 초록색. 초록색이니까 한 두 칸 정도 내려와서 연말까지 한 25bp 두 번 혹은 50bp 한 번을 이제 예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좋은 것도 여기에 반응한 거 아니겠느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수준이 예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 점도표 보고 알 수 있다. 네. 그럼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50bp 원래 B컷 두고도 네. 두 가지 의견이잖아요. 경제가 얼마나 안 좋으면 50bp나 내려야 돼. 큰일 났다라고 보는 부정적인 시각. 반대로 미리 선제적으로 50bp 내려주면 오히려 금리 인하를 많이 해주니까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고 더 좋은 거 아닌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그렇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그렇죠. 시장 해석 나름인데 PB님이 보시기에는 시장은 이 B컷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딱 정확히 반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반 치킨. 이게 참 아하. 원래 한쪽으로 좀 더 우세한 의견을 내는 게 맞는 것 같지만서도 지금 당장 뭐 미국 지수만 봐도 이제 약 상승했다가 약 하락하고 이제 약보합 상태에서 마감을 해버렸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게 이제 유동성 장세로 갈 만한 키포인트가 되는 지점인 것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라는 거를 시인하는 형태가 된 것이냐 이거를 되게 반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이런 오늘 결국은 FOMC가 공개됐고 파월의 생각도 어느 정도 드러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가 더 단행되면 단행될수록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일단은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이제 차입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용이해지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은 사실이죠. 일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차입을 했었을 때 투자금을 유치하는 거에 있어서도 부담이 좀 더 작아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뭐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 부분이 되게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경기 침체로 무조건 이어지느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를 하고 뭐 몇 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런 게 좀 통계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준비해 온 자료를 보시면은 네. 이 기준금리 인하랑 경기 침체 시기를 이제 겹쳐서 보여주는 이 그래프예요. 오, 또 겁줄라 그러죠. 겁주는 거, 온다고. 네, 겁주는 맞죠? 거라기보다는 네. 이제 금리 인하를 좀 크게 하는 시기에는 B컷. 네, 경기 침체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게 좀 통계적으로 보이는 건데 이게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기보다는 경기 침체가 올 거를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함에 있어서도 경기 침체가 제대로 이제 제어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통계적으로 이제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인 거지 이게 꼭 이번만 보고서라도 무조건 저번처럼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확답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없지만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는 있으니까요. 또. 겁주는데요? 저 사실 뭐 저 그래프는 정말 자주 나오는 그럼요. 거거든요. 여기 질문지에도 있어요. 예. 네. 근데 이걸 좀 시기열을 또 넓혀보면 그 90 몇 년도부터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때부터는 사실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제 파월 발언 중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게 그냥 지나가긴 했지만 의미가 있었던 게 코로나 이전에는 장기금리가 그러니까 이제 부양도 아니고 긴축도 아닌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되는 장기금리가 마이너스일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디플레이션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높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지난 시기하고 지금 시기는 다르다라고 이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랬던 시기를 돌아간다면 그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인플레이션 시대 때는 꼭 저런 공식이 성립되진 않았거든요. 보험성 인하가 나왔을 때도 당연히 증시가 좋았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도 증시가 좋았던 시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기열을 너무 넓히기보다는 최근을 보다 보니까 이제 좀 계절이 맞잖아요. 지금 실제 계절도 맞지 않잖아요. 또 추석에도 지금 폭염 경보를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뭔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디플레이션 시대하고 해석은 좀 달리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전과는 좀 다를 수 있기 네네네. 때문에 네. 저게 굳이 100%도 네, 그리고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어찌됐든 인플레이션이 다시 더 폭발한다는 것 우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연준이 어제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자신감을 그냥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인플레이션의 진전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 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오는 것도 분명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과거처럼 이제 어떻게든 금리를 낮춰가지고 부양을 해야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금리를 크게 인하를 했고 내일 또 BOJ 회의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8월 초에 폭락장 때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따라왔었고 내일 BOJ 회의 이후 때 만약에 엔화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시장이 받을 타격도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 내일 BOJ 이후에 만약에 엔화 강세가 확실하게 된다고 한다면 매파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좀 어떤 타격에 대비를 해야 할까요? 일단 엔화가 이제 강세가 돌아가게 되면 이제 어쨌든 간에 50bp를 인하함으로써 달러는 이제 약세 쪽으로 조금 더 돌아섰고 상대적으로 BOJ가 가만히 있어도 일단 엔화 자체가 강세가 되는데 일단 BOJ가 이전에도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의향이 있다라고도 내비쳤잖아요. 이제 뭐 많게는 1%까지도 올릴 의향이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내비쳤기 때문에 그때 시장에 굉장히 큰 타격이 왔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 여부는 이거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50bp를 갑자기 크게 인하를 한 것 자체가 시장에도 이미 큰 영향을 줬고 예전에 일본 정부 측에서도 이렇게 시장이 혼조세일 때는 뭐 갑자기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은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엔화가 이제 다시 한번 강세가 돌아가게 되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증시 쪽에 이제 가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좀 더 빠른 속도로 회수가 될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되면은 지수단에서도 그렇고 개별 주식단에서도 그렇고 약세를 조금 더 만들어내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시장이 뭐랄까요? 미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호들갑 떠는 거에 비해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임팩트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미국이 B컷 할 거라는 예상이 뭐 거의 반반이었다고 했는데 B컷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N달러 환율이나 원달러 환율 보면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B컷을 했다 그래서 무언가 환율이 요동치거나 뭐 원달러 환율이 1320원에 뭐 지지한다 아닌다 이걸 봐야 된다 그래도 오히려 11원이 올라요.
그럼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엔캐리 걱정을 하는데도 환율은 또 비컷을 했는데도 143엔대에서 그냥 안정적이고. 일단 뭐 그래가지고 이제 페드에서 이제 FOMC에서 이제 발표를 할 때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도 함께 발표를 하는 거죠. 이제 50bp를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상으로만 봤었을 때는 예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일 수는 있어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제어를 하고 있고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이 있게 보고 있다. 다만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단행하고 있는 것이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으니까 환율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뭐 이런 뭐 이제 지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좀 덜 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제 앞으로 엔화의 향방은 BOJ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귀추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된다. 네. 저는 돈쌤님한테는. 조금 그 어떻게 생각해? 일단 비컷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컷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가지고 서프라이즈를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조합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그 25bp하고 QT 중단을 이제 같이 내놓는 거여서 얘는 그대로 가고 얘를 그냥 50으로 올리는 이거였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크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말만 조금 바꾼 것이죠. 그 장기 금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어제 시장도 이거 호재 약재가 애매했던 게 이런 그 연준의 조합에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또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으니까 일본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물가 압력이 떨어지면 일본이 긴축을 해도 긴축 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아베노믹스 이후로 엔화를 약세를 끌고 갔던 곳까지 강세로 가고 싶었던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사실 뭐 비슷한 상황인 것이고 일본의 부담도 좀 줄어들다면 지금 급격한 8월 초에 엔캐리 트레이드를 다시 일으킬 만한 이유도 사실은 별로 없고 그래서 다행인 게 오늘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거의 급락을 하고 있는데도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팔곤이 있는데 출국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수급성 요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형 그 반도체주를 팔곤 있지만 이거를 어떤 종목이 됐든 어떤 섹터가 됐든 외국인들이 재매수할 수 있는 예치금은 아직 그대로 고여가고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도 가능하다. 그래서 비컷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말하기에는 그 연준의 정책 조합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컷 관련해가지고 계속 좀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올해 금리 인하 현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봤을 때 세계가 각국이 다 금리 인하의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연준도 지금 추가 인하가 더 예정되어 있다라고 자꾸 느낌을 던지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은 언제 따라갈까요? 이거 한국은행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난번에 동결할 때 다음번에 인하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인하할 걸 기대해도 되는 인하는 건가요? 가는 건데 지난번에는 이제 부동산 때문에 의도적인 동결을 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 얘기를 해봤지 않습니까? 부동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인 게 지금 한국은행의 스탠스고 사실 좀 뭐 문제가 좀 심각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비컷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을 미루기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뭐 25 나왔어도 뭐 인하는 사실 결정된 문제였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한국도 비컷해야 되는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은데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제 한국 동결은행의 이름을 이제 벗을 때가 되지 않았나. 동결은행. 25bp로. 네. 희빈님은 한국은행의 동결 가능성 또는 인하 가능성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하고 계세요? 사실 돈쌤님 의견이랑 비슷하기는 한데 속도 자체는 조금은 더 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해가지고 한국은행이 바로 따라 내리지는 않거든요. 시간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일단 지금 한국 시장 자체가 주식시장만 놓고 보기에는 이 기준금리라는 게 뭐 가계부채나 이런 데에도 되게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또 되게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집값 문제인데 요즘 뭐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 2022년도, 2023년도까지만 해도 계속 뭐 매수세가 별로 없다가 요즘에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순매수세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예전에 이제 고가 찍었었던 집값을 돌파하고 그 위로 올라가는 중이라는 통계 자료들이 이미 발표가 네.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한국은행이 집값을 억누르기 위해서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지 않을까? 조금 타임을 두고 적어도 뭐 내년 중에 아니면은 뭐 일단은 뭐 그 집값이 안정화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신중하게 결정할 것 같다는 게 저도 생각인 것 비슷한 같습니다. 생각인데 이거 지금 부동산 미친 듯이 뛰고 있는데 정부가 2달 동안에 부동산 정책을 60번 내놨어요. 네네. 그런 만큼 이렇게 대출 규제도 하고 네네. 틀어 막으려고 노력하는데 여기다가 금리 인하까지 한다. 근데 옆 동네 일본에서는 가치 수출로 경쟁하는 일본에서는 금리 인상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인하한다? 약간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거기다가 부동산 문제도 같이 껴 있고 그래서 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고민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많이 굉장히 드는데. 차라리 올릴 때야 뭐 물가 하나만 보고 달리면 그렇죠. 뭐 적어도 욕을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인하가 문제가 된 거죠. 그 인하 가는 것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 고용이나 그리고 내수나 경기를 봤으면 이미 인하는 사이클이 한창 진행됐어야 될 부분인데 부동산 때문에 제동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피비님 말씀처럼 이제 속도의 문제다라는 게 이미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느니 계속 이렇게 동결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금리 인하 되겠지만 한도를 줄이는 쪽으로 실제 그렇게 되고 있죠. DSR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을 자극할 테니까 그래서 한도를 줄이는 쪽으로 그래서 좀 대출이 좀 힘들어지는 사회가 좀 더 다시금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을 과거 정부에 있었던 것들이 풀리는 것보다 더 강화되는 느낌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지 않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돈 많은 사람들, 현금 있는 사람들. 네,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부동산이 강세장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은 지금 강남, 상구, 마용성 정도에다가 돈이 쏠리는 거지.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지금 결코 상승장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럼 대출도 안 해주고 네. 금투세로 주식도 하지 말라 그러고 네. 코인도 과세하고 네. 그러면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요? 외국 가야죠. 그러니까 금투세에서 탈조선 해야 금투세에서 외국 네. 가라고 ISA도 예, 길도 이쪽은 국장 왜 비포장인데 하냐? 여기는 외국 사자성으로 가라. 왕복 깔아주고 그렇죠, 이제 아우토반. 하이패스 무료로 해주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현실이 그래서 근데 강남 자주적으로 부동산이 얘기한 겁니다. 올라가는 네.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짧게만 예. 부동산 데가 특집은 나중에 하죠. 네, 네. 돈 넣을 데가 없습니다. 돈을 넣을 넣을 데가 데가 없다. 지금 주식에 넣을 겁니까? 어디다 넣을 거예요?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게 서울에 다 아는 정말 좋은 아파트들.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들이 모이니까 그게 올라가는 거지 나머지 것도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네. 아 주식은 완전 지금 아사리판 난 게 주식에서 테마주 할 사람들은 코인 같고 주식으로 크게 돈 벌고 싶은 사람은 이미 부동산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장 완전 아사리판 났잖아요. 그렇죠. 큰 손들이 동의하죠? 빠지니까. 거래량 자체가 일단 네.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줄었던 맞아요, 건 맞아요. 보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뭐 시장에 있으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뭐 수혜를 보는 섹터들 오늘 뭐 아침에 컨텐츠 보니까 무슨 건설부터 시작해서 렌탈 무슨 뭐 네이버 카카오 게임에다가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뭐 또 바이오도 불을 뿜고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금리 인하로 국장에서 딱 수혜를 본 한 섹터를 꼽자면 뭐가 있습니까? 피비님부터.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 제약이 지금 제약 가장 바이오. 잘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지금 코스닥 시총 1, 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기업들도 다 지금 바이오 제약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제 1위를 탈환하는 주식들의 섹터가 전반적으로 그 해의 장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또 조금 자명한 룰처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바이오 제약이 가뜩이나 지금 이제 뭐 실적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차입을 많이 해야 되고 매출이나 이익을 당장 찍어내기 어려운 바이오 제약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를 내리고
투자금을 유치하기 쉬워진다는 부분 자체가 뭐 이중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가 산타랠리까지 넘어서까지 더 간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오케이. 돈쌤님은요? 네, 전 다른 거 좀 얘기하려고 했더니 네. 그래도 바이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다른 거 얘기해 주세요. 다른 것보다 그래도 제일 좋은 걸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건 뭐였는데요? 다른 거 사실 생각나는 거 별로 없고요. 자동차 같은 건 있죠. 자동차. 할부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어제 그 미국 장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뭐 렌탈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것들도 반응이 있었고 그래도 국장에서 가장 큰 반응은 이제 역시 바이오죠.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 것도 지금 오늘 돌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리라는 게 경기는 둔화되고 이제 금리 내려가니까 이 두 개가 모두 해당되는 게 바이오거든요. 경기하고 사실 아픈 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경기가 나쁘면 오히려 몸이 더 아프기가 더 좋을 테니까 그 둘이 이제 더 호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반도체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크니까 그 돈들이 밖으로 나오면 다른 것들이 좀 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간택되고 있는 게 이제 바이오가 아닐까. 우리가 이제 여름 돼가지고 반도체 안 좋아지면서 늘 얘기 나왔던 게 바이오인데 네. 아직도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게 바이오니까 지금은 일단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반도체가 근데 돌아오기 시작하면 바이오는 좀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제약바이오 말씀하셨는데 제약바이오가 사실 알테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그렇고 비싸다고 보는 사람은 리가캠도 마찬가지고 삼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싸다고 보는 사람은 비싸니까 그래도 제약바이오밖에 없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는 말이 계속 간다. 그거를 꼭 기억을 그 해주셨으면 명언 좋겠습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러게 호랑이에 올라타라면서 가는 말이 계속 간다. 사실 근데 바이오는 싸고 비싸고가 없죠. 그렇죠. 네,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제 시장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재미 좀 볼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장이 어려워져서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금리 인하 관련해서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슈에 대해서 각각 한마디씩 들어보고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피비님부터 오늘 준비된 한마디 꺼내주신다면? 저의 한 줄 평은 금리 인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요게 시작이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일단 꽉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경기 침체 오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이제 추후에 결정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변동성 자체는 계속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이번에 FOMC 회의 끝난 다음에 이제 내비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일단 추가적으로 한 50bp 정도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었고 내년에도 연말 정도 봤을 때는 한 100bp, 그러니까 한 1% 정도는 추가적으로 인하할 거라고 봐서 내년 말 금리가 한 3.4% 정도로 지금 컨센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 인하하고 있었을 때 투자자들의 자금이 어디로 몰리는지를 좀 주목해 보면서 일단은 잠깐 기다리셨다가 좀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이 커지니까 좀 조심은 해야 된다. 그게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변동이 나온다. 돈쌤님은요? 예, 저 사실 오늘 FOMC를 보면서 이제 뭔가 이제 바람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좀 수염하고 머리를 좀 바꿔봤더니 오늘 반응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은주님이 바버샵 다녀오신 건가? 오늘 유난히 이발과 셀프샵입니다. 깔끔하시고. 네, 그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바뀐 방향이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금리라는 거는 이제 원인이 아닌 결과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그 원인은 금리 자체보다 다른 거 좀 보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금리는 원인이 아닌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주님은 내용보다는 이 방송의 분위기를 조금 더 네, 집중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시는데 네. 더 깔끔하다. 두 분은 투샷이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의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피비님은 결혼하셨어요? 저는 여자친구 없습니다. 여자친구 없다고요? 네. 아무로 결혼 얘기하는데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자친구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님, 정현두님,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님, 정석현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나온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기존보다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자 19일 오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급락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미 연준의 0.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B컷과 함께 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4년여 만에 통화정책 완화로 돌아서며 B컷에 나선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2650선을 회복하는지에 따라 단기 방향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19일 은행계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8월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3조 135억 원으로 이 중 49.9%인 11조 4,942억 원이 대출 모집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직업 교육을 받거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이 8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장기 요양기관 현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요양기관 1,342곳에서 666억 8천만 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에서 총 5조 25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만 내주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출발해 볼 텐데요.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런치 토크에서도 했지만 이어서 바로 금리 인하 소식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4년 6개월 만에 첫 금리 인하라고 합니다. 근데 굳이 시작부터 네네. 소프트 랜딩 하다가 이렇게 B컷을 단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선제적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선제적일까요? 어차피 금리 인하는 25를 하고 다시 다음에 50을 하든 50을 하고 25를 하든 순서가 바뀌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선제적인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게 FOMC가 뭐라 그랬냐면은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이 더 늘었고, 네. 그리고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물론 경기 침체가 아직 온 거는 아니지만은 고용이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인플레 잡는 거하고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두 가지, 우리 흔히 두 가지 맨데이트라고 하는데 FOMC는 페드는 이제 금리는 인플레이션 잡혔고 고용을 확실하게 보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절대적인 금리 자체가 레벨이 워낙 높다 보니까 5.25, 5.5 흔히 얘기해서 제약적이라 하죠. 충분히 좀 많이 오랫동안 제약적이었다는 생각을 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거는 그 염려보다는 이렇게 고용을 안전하게 유지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사실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얘기할 때 이번에 그 금리를 50bp 했습니다만은 네. 이제 경기에 대한 전망, GDP 전망, 내년 전망을 낮추지 않았거든요. 인플레 전망은 낮추고 그다음에 현재 그 실업률이 4.2인데 4.4 정도까지만 높이면서 그거를 캡으로 해서 막기 위해서 금리를 선행적으로 내린 거죠. 그리고 또 저 중요한 게 점도표인데 점도표도 이번에 50bp 포함해서 올해 연말에 4.4%, 즉 5.25잖아요. 네. 내년에 또 100bp 내는 3.4였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의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순응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비컷을 왜 했느냐, 경기 침체가 임박해서 급하게 했다라고 해석을 만약에 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주가는 안 좋을 수 있는데 네. 최소한 오늘 반응한 거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쉬는 동안에 12, 14, 우리는 13일까지 했지만은 네. 미국 주식은 우리는 12일까지 봤잖아요. 13일 날 비컷에 대한 기대가 약간 올라갔고 내려왔는데 12일 날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는 미국 주가는 안 빠졌어요. 반도체하고 나스닥만 약간 밀린 거지. 네. 다우라든지
또 우리 그 저기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주식들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9월 10일 대비 3.8% 올랐거든요. 그 바이오도 우리도 좋습니다. 바이오도 한 1% 가까이 올라서 섹터별로 다른 거고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면 그 주식들도 힘이 없을 텐데 금리 인하를 선쟁적으로 함으로써 결국은 나중에 경기에 대한 방어 능력도 미리 생길 거다는 것 때문에 작은 종목이나 아니면 우리 경기 민감주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자동차 주식도 미국도 올랐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경기 민감주 작은 주식의 선전을 봤을 때 그리고 12일날 13일 대비했을 때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는 거 테크 말고는 그러면 미국장 괜찮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장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국내장은 괜찮은가요? 국내장은 삼성하고 하이닉스 때문에 안 괜찮은 거죠. 안 괜찮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런 현실이죠. 현실인 거고요. 네. 아니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5, 27인데 네. 그게 뭐 과하게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뭐 3%, 2%대 8%, 10% 빠지면은 그거 빠진 것만 가지고 오늘 그 두 주식만 가지고 1% 포인트를 갉아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마이너스 0.7이면은 다른 거는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 포인트를 지금 갉아먹고 있는 거고 그건 마이너스 0.7이잖아요. 그럼 뭐죠? 다른 것은 플러스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똑같아요. 미국하고 똑같이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자동차주 여기 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 비중이 다른 네. 미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달리하는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프로덕트 믹스나 포트폴 믹스를 미리 생각하지 않은 우리 스스로의 이슈. 물론 대한민국 자체의 억울한 수급에 대한 그런 거는 또 여기 논란이 길어지니까 네. 그런 거는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래서 오버슈팅 할 때는 오버슈팅하고 언더슈팅 할 때 언더슈팅 하는데 미국만큼 튼튼하지 않은 수급이기 때문에 아까 장중에 거의 1%까지 빠진 것 같은데 지금은 다시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0.5% 정도로 이 정도로 마무리되면은 다른 섹터가 선전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그 내러티브하고 달리 않을 것이다. 물론 미국에서 피컷을 했는데 연준의 속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연준의 속내와 관계없이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BOJ 내일이죠. 그 이제 미국,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게 드러나면은 수급적으로는 미국도 좀 휘둘릴 수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 주 한 며칠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오늘 미국의 장의 분위기는 그리고 미국 특히 WTI 그 뭐죠? 유가가 12, 13보다 올라갔거든요. 경기 침체라면 올라가지 않겠죠. 여러 가지 측면. 그다음에 금값도 만약에 경기 침체면 올라가야 되는데 다 똑같거든요. 3일 사이에 바뀐 거 없어요. 경기 침체가 핵심이 아니고 자신감을 얻어서 선제적으로 한 거다라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맞고 거기에 맞게끔 섹터의 로테이션이 필요했었던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BOJ가 만약에 금리를 인상해서 미국장이 또 흔들린다고 한다면 네네. 국내 증시는 여지껏 밟아왔던 스텝들로 봤을 때 더 크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뭐 9월까지는 국내장에서 뭐 제약바이오 빼고는 아무것도 보면 안 되는 제가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9월장은 쉽지 않다. 수급이 유동성이 마르는데 같은 유동성이면 미국을 더 먼저 하겠죠. 그래서 한국이 불리한 건 맞습니다. 일본이 왜 센지 그거는 다른 문제고 일본은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미국이 일본의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네. 일본은 당분간은 좀 갈 수 있거든요. 대만은 그냥 별로죠. 약간 마이너스 같은데 거기도 반도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이 똑같이 가지는 않는데 일단 금리를 인하를 비컷을 했다는 것 자체를 봤을 때 미국으로부터 나는 내러티브는 특별히 부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럼 일단은 본부장님께서는 이번에 빅컷이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라기보다는 시장 반응에 순응한 거다라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것 같고 미국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내다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바닥을 아마도 여기서 뭐 이게 뭐 미국이 만약에 고용 지표가 중요하니까 고용 지표가 빨리 뭐 실업률이 4.4% 바로 간다든지 네. 아니면 고용 데이터가 계속 나쁘게 나오면은 그러면 결국은 금리 인하를 안 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퍼서요. 근데 그러네 그러면 그래서 미리 선제한 거야라고 생각하면 또 그걸 더 나쁠 이유는 없겠죠. 이 말해서 이제부터는 50비 했잖아요. 그다음에 가이던스 준 것처럼 나머지 11월, 12월에 25, 25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50bp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때는 선제적인 것보다는 인정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25, 25 레벨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 그것이 일본하고의 아까 그 BOJ하고의 속도 조절 같이 맞물려 가는 거죠. 일단 큰 고비까지는 아닌데 큰 흐름은 일단 잡혔다라고 보여지는데 시장이 그걸 흡수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속도 조절에 좀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인하가 있다고 하더라도 50bp를 또 한 번 다시 내리게 된다면 그건 그건 네거티브 할 진짜 겁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수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5bp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속도를 맞춰가면서 천천히 줄여나가는 방법에 대해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줄평 일단 선제적으로 인하한 거잖아요. 추가 인하는 점진적이고 제 한 줄평은 시장에 순응한 페드.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죠? 진짜 대한민국은 어떡합니까? 대한민국도 시장에 순응을 해야죠. 시장 요구 사항에. 그러면 그거 안-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거 말고도 정책적인 이슈가 많잖아요. 아, 정책적인 네, 이슈에서. 그런 거 수정 안 하면은 아마 우리는 바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새로운 수능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이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리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리포트인데요. 이번 달 초부터 폭스바겐 경영 문제로 여러 가지 구조조정, 뭐 공장이 폐쇄하고 인력 감축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떠들썩했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해볼까 해요. 이번 폭스바겐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저희가 집중해봐야 할 키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리포트가 잘 나왔어요. 일단 삼성증권의 리포트인데 제목이 어떻게 나왔죠? 폭스바겐 VW라 하죠. 폭스바겐 노키아의 길을 걷는가라는 제목이에요. 내용적으로는 폭스바겐이 어렵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현대차라든지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더 들어가서 2차 전지도 언급하고 있어요. 유럽이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CO2, 배기가스 이런 거 규제하잖아요. 네. 이거를 생각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타이트하게 안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전기차 위주로 할 것인지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중국과 관계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서 우리 2차 전지 업체한테 어떤 플러스 윈이 있는지 그거를 서브로 집어넣었어요. 핵심은 현대차 기아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CO2 규제의 어떤 속도를 하냐에 따라서 2차 전지의 기회가 얼마나 클 것인지 리포트인데 리포트가 상당히 잘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긴데요. 읽어보시기 꼭 바라고요. 핵심은 노키아에 걸린 것은 폭스바겐하면 여러분들 아우디, 네. 포르쉐, 벤틀리 이런 네. 것들이 전부 다 이 회사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마진이 한 7%밖에 안 남는데요. 우리보다 낮죠. 근데 사실은 포르쉐 빼고 나면 포르쉐가 18% 정도 되니까 그 나머지는 마진이 낮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요. 올해 상반기에 1분기 때인가요? 상반기에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 되고 있어요.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돈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폭스바겐의 뭐 전기차 옛날에 해놓은 것들이 다 노후되는데 신제품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기 2차 전지를 내재한다든지 또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한다는 것들이 다 무주공사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데 그 원천은 사실은 10여 년 전에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독일차가 폭스바겐 포함해서 그 배기가스 조작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벌금 맞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게 지금도 역시 새로운 전기차에 대한 대응을 못하는 바람에 이 폭스바겐이 유럽에서는 꽤 1등인 회사고 사실은 폭스바겐은 중국에서도 1등이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1등이었는데 중국이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 전기차가 그렇게 올라와서 지금 전기차가 반이잖아요. 전기차가 갑자기 올라오면서 폭스바겐의 중국에서 마켓시어도 뚜루루루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중국차의 전기차가 많이 들어와갖고 네. 마켓시어가 한 5%포인트로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유럽 내에서는 마켓시어를 잃고 있고 중국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전기차에 대응을 못해갖고 힘들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규제는 들어오고 그러면 기술은 없고 그래서 밀려나는 거죠. 아마도 폭스바겐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결정은 그 많은 브랜드, 좋은 브랜드 있는데 혼자 다 못한다. 브랜드 팔아라 이거죠. 브랜드 매각할 가능성. 물론 일본이 살 수도 있지만 한국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매각이 아니더라도 한국이 얘네들도 하이브리드 기술이 없다 보니까 CO2라든지 배기가스를 맞춰 나가는 데 있어갖고 전기차를 가지고 맞추는 방법도 있는데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같이 중간 걸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하이브리드 기술을 한국이 또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현대차한테 기회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폭스바겐이 거의 2등인가 3등인가 막 그런데 한국이 마켓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뭔가 한국이 부족한 하이엔드 브랜드, 고품격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 쟁취도 있을 수 있고 우리 하이브리드 기술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찰나에 이 리포트 나오기 전에 또 엊그저께 나온 게 있죠. GM하고
어떤 협력했죠. 협력한다는 거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GM이 현대한테 뭔가 주고받고 있을 게 있으니까 한 거잖아요. 한국이 나쁠 게 없거든요. 우리도 하이브리드 기술, GM도 하이브리드가 없으니까. 아니면 우리는 미국 쪽들었지만 GM이 갖고 있는 아메리카 이런 쪽에 남아메리카 쪽에 만약에 그 진출하는 요충지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결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폭스바겐까지 그런 포텐셜 캔디데이트 된다면 현대차한테는 좋은 얘기가 되는 거죠. 이번에 금리 인하가 기본적으로 대세가 잡으면은 경기 민감주는 가장 큰 것이 자동차예요. 자동차주가 셀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이 부족한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 말고 다른 거는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되면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CO2를 배기가스를 이렇게 규제하는데 유럽 자체가 혼자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CO2의 규제를 조금 완화해 준다는 썰이 있어요. 2028년, 30년 되면서.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하이브리드가 됐든 뭐가 됐든 전기차가 더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이 중국 거 쓰는 것보다 한국 거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국의 2차 전지. 네. 거기에 대한 포텐셜이 있다고 시장에서 많이 하는데 이거는 안타깝게도 그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2차 전지의 영향은 크게 없다. 결론적으로 리포트 보시면은 뭐 많게 보면 10%, 네. 보통 보면 5에서 한 2% 정도의 플러스 요인이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반영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이거 물론 그것도 이제 뭐 전기차로만 다 가면 우리한테 영향인데 전기차 다 가지 않고 하이브리드 섞게 되면은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되죠? 전기차보다 배터리 용량이 뭐 한 5분의 1, 3분의 1 줄기 때문에 그 큰 임팩트에 대한 기회가 생각보다 아주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약간 주의 깊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리포트가 정말 긴데 길다 보니까 엄청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구조조정을 해야 할 만큼 찾아온 이 위기가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디젤 게이트 10여 년째. 때부터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위기가 이번에 터지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실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아가는 건 한국의 현대차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토요타도 가는데 N화가 N고가 되잖아요. 그럼 토요타는 쉽지 않을 거였어요. N고가 되면 우리가 경쟁력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현대차, 기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현대차, 기아가 앞으로 하이브리드 쪽으로 조금 계속해서 선제적으로 나아갈 것 같고 그렇죠. 사실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미 좀 주가가 선반영된 게 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 하이브리드랑 전기차가 섞여져서 나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크게 캐즘을 극복하고 다시 큰 성장 모멘텀으로 이어질 것까지는 네. 기대해보기 어렵다. 그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똑똑해요. 있겠네요. 공부 안 하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리포트 한 줄평 열어보겠습니다. 한 줄 평은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대차한테는 기회, CO2 영향으로 인한 2차 전지의 기회는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위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 잘 정리해준 IM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리포트 보고 깜짝 놀란 게 네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횟수로는 3년이다. 그 글을 보고 그렇죠. 오래된 줄은 알았지만 네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싶으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아무래도 피로감도 그만큼 쌓이기도 했고 그렇죠. 곧 종전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K방산 관련한 산업들이 지금과도 같은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리포트의 핵심은 이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면은 더 안 파냐 못 파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가장 핵심이 뭐냐면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2년 7개월 됐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한테 EU 국가들이 준 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전차라든지 뭐 곡사포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여태까지 준 게 EU가 전체 갖고 있는 캐파의 21%, 31%가 벌써 나갔대요. 그럼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거 캐파는 보충해야 되잖아요. 네. 유럽에서 뭐 러시아가 뭐 평화롭게 잘 지내자 그래서 군비를 축소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오히려 네. 탄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죠? 21% 30% 마이너스 나니까 채워 넣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 생산하는 수 있는 캐파가 갖고 있는 건 한국밖에 없다. 심플하게 그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세이프하다고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옆에 있는 폴란드, 또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이런 국가들은 이미 GDP 대비했을 때 국방비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될 거 아니에요. 유럽 전체적으로는 2% 못 맞춰서 난리인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3.9%.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루마니아도 2.4%, 에스토니아도 2.7% 같이 이쪽에 있는 나라들은 이미 국방비 상향을 했거든요. 그게 네. 지속되죠. 기존에 망가진 EU의 캐파를 보충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수요가 지속된다는 게 첫 번째 얘기예요. 네. 근데 유럽에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유럽의 전차 전차 생산 가장 많은 회사가 KNDS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유럽의 회사인데요. 그 레오파드 전차 생산량이 지금 한 월 3~4대인데 원래 계획은 과거 냉전 시대처럼 한 20대로 증가시켜야지 유럽의 리퀘어먼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택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7년 전, 6년 전에 이제는 헝가리가 주문한 거 있는데 그 주문량의 30~40%도 아직 못 채우고 2028년이나 주문한다거든요. 캐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뭐 현대 로템 주가 잘 가는데 K2 전차 같은 경우에 캐파를 거의 2배로 올해에서 내년 넘어갈 때 2배로 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캐파를 한 50% 증가되는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에 받은 주문량하고 수주량하고 향후 흐름을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간 게 정당하고 물론 다른 섹터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만큼 쉴 수도 있지만은 큰 흐름은 한국의 역할이 그대로 더 강화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리해보면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캐파가 아무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문과 수주량에 있어서 크게 밀리지 않고 빨리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네네.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K 방산주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만큼 수요가 많이 딸려오는 그렇죠.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수요도 전쟁이 있기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종전을 하고 나면 어쨌든 수요가 꽉 막혀버리는 건데 그게 그냥 그 자체로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거에 대한 수요는 잘 있는 건데 네. 캐파가 줄었잖아요. 캐파가 죽인 게 아니고 유럽이 기존적으로 가져가야 될 어떤 수량, 그 전차, 곡사포 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GDP 대비했을 때 써야 되는 돈이 과거보다 늘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요가 지속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속도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각도가 똑같이 앞으로 1~2년 사이 된다 이렇게 못하는데 네. 올라간 각도를 꺾을 정도로 어떤 반대 모멘텀으로 된다고 봐서 주가를 걱정한다면 그거는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그 LIG 넥슨 현대로템인데 우리 뭡니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정지됐잖아요.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네네. 그거 거래 재개되고 나서 수급을 한번 확인하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확인할 때는 어떤 부분을 위주로 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라고 했을 때 수혜주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그 관계없는 제약, 관계없는 화장품주, 관계 있는 게 뭐죠?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자동차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섹터에 더 수급이 몰리는지. 그 상간에 그 반도체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빠져서 네. 적자날처럼 빠지면 단기 반등이 있을 것인지 이미 올라간 이런 방산이 모멘텀에 또 뭐가 단기적으로 9월 지나면 있을 것인지 생각을 하되 지금 가장 큰 주식이 지금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당장에 오늘 내일 이렇게 들어간다기보다는 그거 9월달 말에 뭐 해결되면은 풀리면은 그거 보시면서 차분히 공부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말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 정지가 풀리고 나면 그때 수급이 다시 방산주 영업 쪽으로 정지가 조금 아니고 쏠릴 수... 주가 트레이딩 정지. 네? 주가 거래 정지. 네, 풀어야지. 주가 거래 정지가 영업 정지를 했어. 죄송합니다.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면 9월 말에 다시 수급이 방산주 쪽으로 쏠릴 수 있을지를 좀 집중해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리포트 한줄평 들어보겠습니다. 한줄평은 한국의 역할은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금리 인하 관련한 매크로 이슈 찾아봤고요. 자동차와 방산산업 관련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점심때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건 장 초반 10분 딱 그때뿐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6% 마이너스, 코스닥은 0.1% 정도 마이너스고요. 2,560, 732 이렇게 지금 지수가 나오고 있네요. 하이닉스가 8.6% 마이너스, 아까는 10% 넘게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삼성전자도 3% 마이너스고요. LG엔솔 초반까지 잘 버티다가 이제 음전에서 마이너스 2% 이제 하락폭을 좀 더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게 삼바랑 현대차. 여기 5.7%, 3% 이렇게 올라가면서 삼바가 104만 원, 105만 원대, 그리고 현대차가 24만 4,500원대에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 모시고 오늘 시장 상황 그리고 FOMC에 대한 분위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님, 나무인베스트의 신혁승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쉬셨어요? 뭐 못 마셨죠. 마음은? 마음은 못 쉬었습니다. 마음은 왜 못 쉬셨어요? 추석 결혼해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회식할 때도 계속 그 얘기를. 네, 결혼하면은 쉬는 게 아닙니다. 미혼이신 이주연 대표님은 잘 쉬셨죠? 네, 행복했습니다. 계속 네. 누워 계셨고.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고. 맛있는 건 많이 못 먹었고 왜요? 집에 혼자만 있다 보니까 아. 네, 없었습니다. 먹을 게. 두 분 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피곤합니다. 시장 오늘 분위기랑 좀 동기화가 되는 그런 두 분의 추석 연휴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빅컷과, 그러니까 저희가 아침에도 좀 다루기는 했지만 지금 FOMC와 결과와 금투세에 대한 그런 토론과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보고서, 하이닉스의 하락,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시장이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두 분 오늘장 현재 오전까지의 코멘트만 들어보자면 이주연 대표님부터. 진짜 뭐 이럴 일인가 싶을 정도로 사실 뭐 삼전이랑 SK 하이닉스는 좀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주말 동안에 그 연휴 동안에 우리가 이제 좀 반영하지 못했던 안 좋은 이슈들이 좀 있긴 했었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특히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투심 자체가 많이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보면은 모건 스탠리 쪽 창구에서 물량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외국인 물량 출회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제 좀 수급 자체가 돌아서는지 그거를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서는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바뀌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3% 가깝게 빠지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8%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코스피가 나름 견고합니다. 마이너스 0.5%대로 하락이 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봤을 때 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좀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죠. 이제 금리 인하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밑에서 눌려있던 종목들이 조금 기지기를 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수에서는 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한돼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좀 열리고 있는 그런 초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응하는 종목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반도체 보고서 안 좋게 나온 것도 뚜렷하게 또 하락세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서 오르는 종목들을 좀 많이 노려보자. 네. 알겠습니다. 신혁승 이사님도 장 코멘트 좀 들어보자면. 네, 이주연 대표님 말씀 그냥 복사입니다. 복붙, 예, 복사 붙여넣기. 뭐 장은 전체 시장이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워낙 크고 시장 분위기를 워낙 좌우하는데 제대로 짱돌을 맞았기 때문에요. 이 뭐 지금 뭐 사실 시장 분위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기타 뭐 반도체 섹터를 제외한 전체 섹터들을 쭉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너무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 분위기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오늘 보면 이제 하반기에 어떤 종목, 어떤 섹터들에 대해서 주식을 한다면 어떤 섹터들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지 명확하게 이제 판가름이 난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흐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50bp 하면서 이제 해석들이 이제 하기에 미국 시장이 조금 미흡했거든요. 뭐 좀 오르다가 막판에 좀 주저앉긴 했지만 그래도 그 미국 시장에서 50bp 인하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한 결과가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이제 앞길을 좀 이제 모색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보면 글쎄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초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어떤 엔캐리 트레이드 그것 때문에 엄청난 폭락이 있었는데 네. 시장 폭락의 그 저점을 완전히 다 깨버렸기 때문에요. 당분간 회복하기가 만만치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뭐 지난주에 좀 우리나라도 시장도 좀 뭐 소위 말해서 좀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사실 오늘 추석이 없고 이제 좀 시장이 좀 있었으면 오히려 좀 뭐 코스닥이고 코스피고 간에 좀 반등 구간에 좀 놓여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렇게 그 반도체 섹터에 대한 안 좋은 게 이제 연휴 기간 동안 나오면서 이제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저도 뭐 지난 목요일 날 나와서 반도체는 뭐 여기서 좀 단기적으로는 뭐 한 번 정도 해볼 만하다 했는데 뭐 제가 뭐 제대로 틀렸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시초가에 뭐 다 매도하는 전략이 맞는 것 같았고 하여튼 뭐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기타 업종들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좀 위안을 삼는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코스피가 뭐 약보합권이기는 하지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LG엔솔 빼면은 사실상 플러스입니다. 뭐 일본도 지금 니케이가 2.7%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까지는 못 따라가더라도 어쨌든 나머지 종목들의 분위기나 상승세는 나쁘지 않아서 그쪽에 좀 집중을 많이 해보자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까 추석 연휴 얘기하니까 입맛변태님께서 미온은 미온대로 유부는 유부대로 고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만큼 시장의 어떤 섹터별로 그리고 재료별로 좀 다른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발제한 주제들 따라가면서 내가 노리고 있는 섹터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혁승 이사님 주제입니다. 보여주시죠. 코스피 금리 인하 타고 반등 시작하고 물음표를 달아줬던 만큼 이게 반도체는 지금 쉽지 않은 것 같고 분위기가 그래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여기 바이오, 신재생, 로봇, 게임, 자율주행 이쪽으로 관심 섹터를 가져오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요거 발제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 뭐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발제한 건 아니고 네. 작가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네. 뭐 그냥 아무 얘기나 그냥 하겠다고 해서 아무 이제 얘기나. 선택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어차피 다 주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걸로 해도 뭐 큰 무리는 없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 라인이 지금 계속 부진하기 때문에 그쪽이 반등하지 못한다면은 계속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고 다만 이제 여기서 뭐 더 막 빠지고 이르지 않는다면 뭐 기타 업종들에서 좀 상승이 나와준다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잡아주진 않을까 뭐 기대는 하는데 글쎄요 좀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뭐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단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해석의 문제로 접어든 지는 뭐 한 2주 전 정도부터는 이제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이제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5bp를 하면 뭐 50bp 안 했다고 뭐라고 할 거고 50bp 하면 경기 둔화를 인정하는 거,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경기 침체 뭐 이런 내용으로 50bp 하는 것을 급격하게 해석하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도 이제 이런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조금 이제 그 어떤 유동성에 풀리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달러가 이제 약세가 되면서 그쪽 자금이 흘러나오면서 과연 우리나라 시장 원화 강세가 되고 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결국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제 틀려지겠죠. 근데
보면은 기타 업종들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지금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네. 뭐 전체적으로 그쪽만 좀 뭐 피하고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코스피 금리 인하타고 반등 시작이라고 했지만 뭐 그것보다는 코스닥 쪽에 오히려 우리가 좀 그래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코스닥 생각을 해봅니다. 쪽에. 물론 코스닥이고 코스피고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 장세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많이 꽉꽉 채울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시장의 반등을 기대해보고 안정화되는 것을 기대해보면서 상승 추세를 간다라는 가정하에서 뭐 하반기에 관심 있는 섹터들을 제가 오늘 아침에 뭐가 있을까 이제 정해봤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정해봤고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안에서 좀 해봐야겠다 하는데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바이오, 신재생, 로봇, 게임, 자율주행 요 정도 섹터로 한번 좀 집중을 해보겠다. 뭐 그러면서 그 섹터 내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한 그런 어떤 트레이딩과 뭐 지속적인 관심 이런 것들로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지수랑 반도체는 버리자. 아 진짜 제가 진짜 3개월 내내 여기 나와서 반도체 진짜 저희 2차 전지랑 똑같다고 욕은 하시면 안 했잖아요. 됩니다. 아, 진짜 네. 아, 네. 그래서 2차 전지의 예를 들면서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전 대표님하고 얘기를 또 나눴어요. 정말 2차 전지랑 똑같다. 똑같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지난 3개월간 반도체가 이제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반등할 수 있는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직 AI 시작도 안 했다. 아직도 이제 퍼질란 많다. 하지만 2차 전지도 길거리에 전기차 안 깔릴 때 이미 뭐 아직 깔릴 거 많다. 그렇죠.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에코프로 반토막 레포트 나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현재까지. 아 근데 저 이렇게 안 되길 바랬는데 진짜 너무 똑같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회복되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이쪽은 좀 자제하고 지난주에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려고 그 안 하던 반도체를 한번 여기서는 조금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했던 제 자신을 아니, 너무 세게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아야 돼요. 아니 그거 혼나겠어요. 저는 진짜 한 번 틀리면은 누가 견딜 수가 방송에서 없어. 본인 머리를 이렇게 때립니까? 그렇게 세게. 아니 잘못하면 인정. 잘못했습니다. 이 반성하는 모습 좋습니다. 근데 사실 네. 제가 너무 성질이 나는 게 네. 이 추석만 아니었으면 반도체가 조금 오르다가 떨어졌어도 떨어졌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엔비디아가 그렇게 빠진 것도 없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가 괜히 이거 얻어맞아가지고. 주식과 사랑은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아야 돼. 아유,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계속 안 돼요. 네, 반도체. 자, 이재현 대표님. 이재현 대표님은 때리지 마시고. 네. 요 지금 신혁승 이사님 발제한 금리 인하 타고 반등 시작. 그러니까 반도체랑 지수는 버리자. 코스닥 쪽에서 뭐 신재생도 있고 로봇도 있고 게임, 자율주행, 바이오, 렌탈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네이버, 카카오에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노려보자라는 전략에 100% 동의하십니까? 일부 반만 동의를 반만 하는데 동의한다. 네. 이거 머리까지 때렸는데 반밖에 동의 안 합니다.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네. 지수랑 반도체를 버리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완전히 동의를 하지는 못하겠고요. 왜냐면은 뭐 2차 전지랑 너무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흐름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목표가 하향 조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근데 다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단 반도체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랑 2차 전지랑 비교를 하기에는 반도체 비중이 일단 우리나라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우리 지수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 하락하는 거 보면은 이게 사실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과하게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하락분은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반도체 산업이 이제 그 불황기에 진입했을 때 그런 사이클에 진입했을 때와 거의 유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외부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런 불황 시기에 진입을 했냐라고 한다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우리 시장 보면은 좀 사이클 자체가 워낙에 짧아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좀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고 이 사이클이 이제 반도체도 좀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도 빠르게 좀 사이클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하락도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빨리 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좀 반등을 그래도 모색해 볼 수 있을 만한 시기가 그래도 하반기쯤에는 하반기 좀 그
연말이죠. 11월 달 이후부터는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지수를 아예 버린다?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큰 자금을 좀 안치시킬 수 있을 만한 투자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SK하이닉스는 지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 안정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뭐 다른 뭐 자율주행이나 뭐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많이 언급이 되긴 합니다만 조금 그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반도체랑 지수를 다 버려버리고 이쪽으로 다 간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직 기망은 있다. 조심. 네,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뭐요?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아는 노래예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아, 좀 미련 때문에 달라가지고. 아예좀 삼촌, 제가 노래 좀 삼촌 합니다. 추석 끝났어요, 삼촌. 아니 근데 아니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도대체 몇 프로 저번 계속 이 시점에서는 사도 된다고 한 게 지금 도대체가 몇 프로야. 근데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반도체와 지수를 버린다 뭐 이런 취지는 아예 뭐 안 보고 있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좀 올라오는 것 같고 이제 좀 뭐 좋은 시장의 컨센서스나 이제 뉴스 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시점에 우리가 접근해도 되지 굳이 지금 미련 때문에 지금 이거를 지금 많이 빠졌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질척대지 말자. 그렇죠. 질척대는 남자 여자 싫잖아요. 네, 네, 좀 싫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질척대 보겠습니다. 나랑은 안 맞아. 내가 볼 때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여자야. 이거는 진짜 뷰의 관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저도 이제 만나 보면은 약간 의견이 좀 갈려요. 근데 약간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진 돈을 가진 분들은 지금 싼 거는 절대적 기준에서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또 국장에서 여러 가지 액티브하게 좀 놀아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이 가격에서 이 추세에 왜 사냐? 왜 그러냐면 네.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방송에 임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그래도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큰 그래도 꿈을 갖고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TV나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시청을 하시고 계시지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왜 봅니까 도대체?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네. 네. 채팅창에서 나 돈 많은데 무시하냐는 의견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 그리고 빅컷 하이닉스의 그 모건스탠리의 보고서 이런 것들로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과 섹터들은 좀 금리 인하에 맞물려서 좀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지수랑 반도체를 아예 버리자는 거는 조금 과하다라는 이주환 대표님의 의견도 있었고 요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개인적인 그런 판단을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주환 대표님의 발제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자, 금리 인하로 제약바이오 더 가나 반도체를 또 버리기도 그렇지만 결국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약바이오로 가야 된다. 제약바이오 이 위치에서 금리 인하 모멘텀으로 더 간다는 판단입니까? 더 가고 그리고 가는 종목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오. 판단입니다. 근데 일단은 사실 지금 뭐 제약바이오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알테오젠이기는 한데 알테오젠이 오늘 한 8%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네. 지금은 조금 윗골이 달면서 잠깐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알테오젠은 좀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9월 23일인지 22일인지 22일 아니면 23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키트루다 SC 관련해서 3상 임상 결과가 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근데 그런 그 기점으로 해서 아마 그때 시장이 세론으로 인식을 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세론으로 인식을 할지 아니면 그때 더 동력을 받아서 치고 올라갈지 그 방향성 자체는 그날 좀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한 양행처럼.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키트루다 SC 3상 임상 통과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실 우리나라한테는 좀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세론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한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때는 좀 매수 관점으로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는 좀 계속해서 일정이라던가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거의 일부 종목들만 계속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뭐 일단은 뭐 신약 관련해서도 몇몇 종목들만,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도 몇몇 종목들만, 그런 종목들만 계속 상승이 나오고 다른 종목들은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현재도 좀 비슷한 흐름이긴 합니다만, 일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그 온기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혁승 이사님 의견도 좀 궁금한데 추세를 좀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 추세를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올라가는 거를 신규 진입으로 생각해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야 되는지,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네, 저는 뭐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늘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되게 많이 이제 볼 필요가 없었는데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알테오젠이 있고, 오늘 또 리가켄 바이오, 뭐 늘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 뭐 유한양도 있었고, 뭐 GI 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 여러 종목들, 거기에다가 대표적인 큰 제약주인 뭐 종근당이나 녹십자, 뭐 이러한 전체적인 한미약품, 뭐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자금 유입이나 이런 수급적인 개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 시장이 좀 몰려다니는 성향이 좀 계속 강한데, 바이오 섹터가 크게 꺾이지 않은 이상, 뭐 대표적인 뭐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꺾이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이쪽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알테오젠 50만 원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쪽으로 지켜보고 있고, 또한 코스피 쪽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지금 뭐 100만 원 뚫어갖고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어떤 그 라인을,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30만 원, 뭐 삼성전자 뭐 9만 원, 뭐 10만 원, 뭐 SK 하이닉스도 뭐 30만 원 넘네 만에 이러다가 지금 미끄러졌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과연 100만 원 넘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지금 압도적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섹터에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겠다. 그래서 또한 이런 바이오 섹터로 인해서 뭐 메디톡스라든지 이렇게 관심 없었던 종목들도, 휴지알 이런 종목들도 흐름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없으면 소외되고, 내가 주식이 없다, 네. 내가 지금 주식이 없다 하면은 이 지금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내려왔을 때 사느냐, 아니면은 둘 다 내려왔어요. 바이오도 내려왔고 반도체도 내려왔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무엇을 살 것인가? 반도체는 계속 추세 하락이기 때문에 사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려는, 이거 올라도 이거 빨리 사야 되는데 이거 안 내려오나, 이런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제약바이오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히려 빠졌을 때 완전히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눌림목 관점에서 계속 뭐 매수해 볼 만하다, 홀딩해 볼 만하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제약바이오를 좋게 보셔가지고 제가 오후장 공략주를 슬 봤는데, 두 분 다 약간 저기 IT 소프트웨어 뭐 하드웨어 그간에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 뭐 이주연 대표님도 지금 말씀하신 중에 뭐 어떤 종목 다 말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금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새로 탄생하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섹터별로 그냥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종목, 그냥 그거 하는 게 하락도 방어되고 상승할 때 바로 반등 줄 수 있고 소외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바이오 종목을 그냥 누구나 이 종목 다 그래도 바이오
잘 아는 종목이지. 그럼 많이 언급되는 종목들 하는 게 오히려 편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애들이 되게 후보군이 많은데 유한이도 있고 알테도 있고 뭐 삼바도 있고 리가캔바이오, 리가캔도 ABL 있고. 바이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로 퍼지기 때문에 뭐 삼천당제 약도 있고 보로노이도 있고 또 오늘 아침에 혹자는 뭐 이제 뭐 진양곤 뭐 회장 그쪽에서도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 또 가지실 수 있고 HLB가 또 FDA 좀 실패했다가 내려왔는데 네. 뭐 그래도 시가총액 3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HLB도 우리가 조금 관심 지켜볼 만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네네. 때문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는 뭐가 됐든 한 뭐 포트에서 한 20% 30%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이 발제하셨으니까 탑픽 하나만 바이오 찍어주신다면 뒤에는 공략주가 좀 달라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 네. 저는 알테오젠은 50만 원 이상은 뭐 충분히. 그래요? 지금 34만 원인데? 네. 이야.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화끈한 분이네요. 질적대는데 화끈한 분. 와, 화끈한 여자. 대단. 화끈해요. 꼭 그렇게 뒤에 여자를 좀 붙여야 돼. 이게 네. 화끈한 대표님. 화끈한 그녀. 네. 화끈한 그녀. 그녀가 좋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그 반도체 겨울 타령 이거였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네. 모건 스탠리 SK 하이닉스 목표가 12만 원에 동의하시는 분 계세요? 뭐 동의라기보다는 인정이죠. 그거 동의하시는 부분이네요. 예, 그냥 동의 뭐 못 하시고. 12만 원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어. 있는데 근데 사실 모건 스탠리가 이전에도 이런 좀 보고서들을 많이 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최근에 좀 맞췄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겨울이 온다. 그거 윈터 했을 컴ing. 때 이제 그때도 마이크론이 급락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사실 마이크론 저점이었습니다.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고 나서 4개월 뒤에 바로 또 봄이 온다 이 리포트 냈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리포트 내서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 도망가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나라고 근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를 만약에 지금 저점 매수를 한다는 관점에서도 두 종목밖에 없어. 예를 들어 뭐 무인도에 누구를 데려갈래 뭐 이런 것처럼 네네네. 두 종목밖에 없으면은 저는 SK 하이닉스를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하락을 가져온 게 결국 네. 레거시 때문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HBM 쪽으로 집중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등하면 좀 이게 더 시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략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 뭐 1분씩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두 분의 공략주 보여주시죠. LG전자와요. 센즈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1분, 진짜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주연 대표님부터 센즈랩 가지고 오신 투자 포인트는요? 센즈랩은 일단은 최근에는 그 보안 관련해서 그 딥페이크 관련해서 좀 움직였던 종목인데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 딥페이크 관련 선거 지금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 관련해서 뭐 트럼프나 해리스 딥페이크가 좀 많이 유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게 좀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미국에서도 지금 그 딥페이크 금지법이 발의가 됐고 서명까지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이 모멘텀의 지속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센즈랩은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랑도 같이 좀 움직이는 기업인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블랙록이랑도 AI 펀드죠. AI 펀드 관련해서 협력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300억 달러 규모고요. 역대 뭐 최대 규모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점들로 봤을 때 좀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 네. 9,400원, 손절가 7,9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센즈랩 목표가 9,400원, 손절가 7,900원 잡아 주셨습니다. 자, LG전자 투자 포인트 좀 궁금한데 1분 네, 뭐 드릴 수 지난주부터 이제 61선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서 뭐 타 방송에서도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좀 갭상승이 나왔어요. 뭐 레포트도 하나 나왔고 하면서 좋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LG전자 그 신사업 쪽, 뭐 자동차 전장 쪽 이렇게 좋게 보고 있고 백색 가전 쪽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뭐 백색 가전도 아니죠. 뭐 다양한 색깔의 무지개 색깔의 가전 분야에 대해서 뭐 렌트 사업이라든지 구독 이런 쪽으로 해서
마진이 이제 강화되고 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동차 전장이나 이런 웹 OS 쪽에서 성장이 굉장히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기업은 제가 볼 때 그 연말쯤에 하반기 들어서서 주주 친화적인 어떤 밸류 프로그램을 그 시행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이제 막 61선 돌파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61선 돌파는 뭐 지난주 요 라인에서 샀으면 오늘 갭상승 먹고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뭐 지금이라도 지금 워낙 이제 뭐 코스피 쪽에 외국인들 수급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가격은 매수가는 10만 5천 원 정도, 목표가는 의미 없고 네. 손절가는 10만 원에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시간이 없다 그러면 내용을 줄여야 되는데 내용은 똑같고 말을 빠르게 하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공략주 제약바이오는 일단 깔아놓고 좋고 그 외에 공략주를 보자면 LG전자와 센즈랩 이렇게 목표가까지 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장까지는 조금 반등을 해주기를 좀 바라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혁승 이사님과 이주연 대표님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후장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